매주 돌아오는 아직 제목이 안 정해진 거의 없다가 신작 영화를 리뷰하는 프로그램. 오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영화는 아니고요.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신작 시리즈 이혜영 감독의 에마입니다. 에마 부인은 달라. 본격적인 성의 영화거든. 이혜영 감독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천하장사 마돈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를 이해준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을 쓰고 공동 감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충무로에 데뷔를 하게 됐고 함께 데뷔를 했던 이해준 감독은 그 다음 작품으로 김씨 표류기를 만들어서 망했고요. 나의 독재자를 만들어서 또 망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죽을 쓰다가 블록버스터 영화죠. 백두산을 감독하고 나서 흥행 감독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없다의 걸작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백두산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심하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더 록의 짝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베껴다가 그 공식 그대로 때려박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해준 감독은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감독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혜영 감독 역시 감독 커리어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천하장사 이후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 만들었고요. 그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박보영 씨가 초능력 괴물로 나오는 영화죠. 이 영화도 참 마무리가 골 때렸는데 그리고 독전으로 이제 비로소 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독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하고는 상당히 악연이 있는 영화고 걸작선에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인데 2018년에 범죄 스릴러 영화를 찍으면서 유주얼 서스펙트 짝퉁을 또 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작이 있는 영화. 두기봉 감독의 독전, 마약전쟁이라는 아주 훌륭한 원작이 있는 영화를 가져다가 리메이크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유주얼 서스펙트를 리메이크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유주얼 서스펙트류의 영화는 만들면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말이죠. 유주얼 서스펙트는 그 진짜 길고 긴 헐리우드 스릴러 영화들의 역사에서도 딱 한 편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게 흉내 낸다고 쉽게 흉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흉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주얼 서스펙트를 흉내내서 만든 소위 반전 스릴러들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신있게 나는 유주얼 서스펙트를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은 다 망했거든요. 사실 이런 류의 범죄 스릴러 혹은 뒤에 반전을 숨기고 있는 영화들은 알파이자 오메가가 뭐냐 그러면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 무시되는 장르도 있어요. 가령 황혼에서 새벽까지 같은 영화들 봤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갑자기 트럭 운전사들 모이는 술집이 뱀파이어의 소굴이 된다고? 앞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이런 영화들은 개연성보다는 말초적인 자극에 집중한 영화고 관객들을 어떻게 골 때리는 상상력 속으로 밀어넣을까에 집중한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일정 부분 무시하고 들어가도 크게 영화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범죄 스릴러 장르 그 중에서도 막판 반전으로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 류의 영화들은 말이죠. 이 개연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앞에서 처음 볼 때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두 번째 볼 때 그러니까 카이조 소재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볼 때는 다 그때서야 제대로 모든 게 끼워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끼워 맞춰지는 게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 쾌감의 근본입니다. 그걸 개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소위 이런 류의 스릴러, 반전 스릴러 혹은 범죄 드라마 이런 류의 영화들은 그 모든 재미의 근본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 영화를 가지고 너무 또 열을 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독전 걸작선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전 이후에 이혜영 감독의 작품을 볼 때 항상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이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구도 우리가 흔히 미장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물건의 배치 그리고 화면의 색깔 또 색깔의 배치 또 색깔과 물건의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 미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요. 영상 자체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뽑는 감독이기도 해요. 독전에서 류준열이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데 해가 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용하는 음악과 장면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촌스러워서 그렇지. 그래서 눈은 즐거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굉장히 상투적이고
흔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 봤던 걸 이상하게 재탕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령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영화가 유령이었는데 이게 무슨 관객과의 두뇌 싸움을 거는 아주 본격 추리극 스릴러 영화로 보기에는 그 퍼즐이 너무 허접해요. 저는 딱 등장하자마자 누가 유령인지 알았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누가 유령인지를 알아차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야, 끝까지 나를 속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알고 있더라도 그 답이 밝혀지는 과정이 재밌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령 역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화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항일 투쟁의 이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여성 사이의 연대라든지 그런 걸 통한 어떤 반란, 여성 서사의 뭐 승리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뭐지?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잘 합쳐서 잘 어떻게 믹서기에 갈든가 아니면 뭐 양념을 치든가 해가지고 야, 이거 아이스크림 같으면서도 수박 맛이 나는데 그 와중에 생크림의 부드러운 맛도 나고 막 이렇게 섞어야지, 그냥 수박을 잘라놓고 그 위에 생크림을 툭 올려놓으면 그거는 좋은 음식이라고 불러주기가 누가 보더라도 어렵겠죠. 잘 안 섞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섞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맛 아이스크림, 수박맛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박찬욱 감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술에 집착하는 것도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혜영 감독의 워너비가 박찬욱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근데 이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에 썰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이혜영 감독은 자기 작품에 확실한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별로 없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 과거를 스타일리시하게 재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이야기는 원작이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막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급격하게 드리프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드리프트의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드리프트 하지 말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 천하장사 마돈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신작 에마 역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혜영 감독이 감독도 했고 각본도 직접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작품을 완주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신작 에마 역시 제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1982년에 개봉한 영화 에마 부인의 제작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는 있는데 당시 진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창작입니다. 안소영 배우는 에마 부인이 데뷔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3년 전인가 데뷔를 했고 에마 부인은 연기자가 된 이후에 캐스팅이 됐죠. 안소영 배우는 당시에 이제 알몸으로 말을 타는 장면, 아직도 많은 남성들의 머릿속에 명장면으로 남아있는 장면이죠. 레이디 고디바를 연상케 하는 알몸으로 말을 타는 장면, 이것 찍다가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하혈을 한 적도 있고 촬영 중에 교통사고가 벌어지면서 차에 탄 채로 팔당호에 빠진 적도 있어요. 헤엄쳐서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엄혹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마 부인은 서울에서만, 당시는 이제 그 관객 집계가 서울에서만 집계가 됐었거든요. 서울에서만 30만을 동원하면서 진짜 공전의 데이트를 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아류 작품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여배우들의 알력 다툼보다는 오히려 남자 배우들 사이에 어떤 기싸움이 있었을 확률은 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임동진 배우, 하명중 배우, 하재영 배우, 이런 분들은 당시 이제 나름 이 바닥에서는 잔뼈가 굵은 배우들이었고 서로 한 씬이라도 더 나오려고 아마도 이분들 사이에 기싸움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결국 이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한 93% 정도 창작이고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가상 역사극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현실적인 작품이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1960년대 한국 영화는 거의 신파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들 있죠. 그리고 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호스티스물, 어떤 직업 여성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들, 에로티시즘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영화들이 큰 유행을 했고요.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위 이제 여성의 욕망을 다루는 영화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신호탄이 바로 에마 부인이었던 것이죠. 한국 사회의 발전 양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신파극에서는 이제 당장 먹고 살,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었고, 호스티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소도시에 살던 여성들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소위 몸을 팔아가면서 먹고 살았어야 했던 그런 엄혹한 세대의 이야기들이 주로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면,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그 성장에 안착한 상태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소재로 여성의 욕망도 한번 다뤄보자 하면서 에로 영화 시리즈들이 막 판을 치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한국 영화의 어떤 흐름이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재 자체는 조금씩 발전을 해왔지만 결국 에로 영화라는 건 뭡니까? 여성의 육체를 파는 상업 대중예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영화계 혹은 대중예술계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할 만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생기겠죠. 그 시절 그 시대의 영화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하는 뭐 안소영 배우가 개고생한 이야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아니 어떻게 영화를 찍다가 차가 통째로 팔당 때문에 빠진 사고가 날 수 있으며 거기서 여배우가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시대 자체도 할 이야기가 많죠. 창작물들은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뭐랑 싸우고 있었죠? 독재랑 싸우고 있었어요. 전두환 그 전대머리와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중예술로서 영화는 독재자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할 이야기가 많을 거고요. 그런 시대적인 고민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욕망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누구보다 그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던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마는 그런 부분을 다뤘을까요? 다루기는 다뤘습니다. 아주 얕게 다뤘죠. 그게 저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초반에 제가 느낀 느낌은 이혜영 감독이 어떤 자기 버전의 부기나이트를 갖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부기나이트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역작입니다. 명작이죠. 안 보신 분들은 아주 부럽습니다.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거든요. 70년대 그 미국 포르노 업계를 배경으로 해서요. 굉장한 크기의 어떤 거근을 갖고 있는 남자. 제 얘기인가요? 농담이고요. 아니 농담 아니고요. 아니 농담이고요. 거근을 갖고 있는 아마 33cm 33cm? 33cm면 이 정도 아니야? 뭐 어쨌든 이런 걸 갖고 있는 어떤 청년이 포르노 배우로 큰 성공을 거뒀다가 그 성공과 마약 그리고 뭐 주색 잡기 뭐 이런 거에 빠져서 몰락했다가 다시 재기를 다짐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되게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상투적인 얘기인데 여기다가 70년대 미국의 정서 그리고 포르노 사업과 그 정서의 연관성,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에 업계 뒤편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그리고 욕망을 다루다가 욕망에 자연스럽게 중독돼서 그것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다가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던 인종차별에 관한 이슈, 그리고 여성들을 대하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막 있는 대로 섞어가지고 정말 무지개 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부기나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훌륭한,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마스터피스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 작품은 마틴 스콜세지의 성난 황소급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에마에도 이런 할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부기나이트라는 영화도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에마는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시대상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죠. 역시 화면은 예쁩니다. 그 와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죠. 자, 이한이가 연기한 정희란 여배우죠. 그리고 제작자 구중호는 진성규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당시 각광받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보이는 권도일 감독, 이건 이제 김종수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연철이 연기한 제작사에 꽉 잡혀 있는 곽인우 감독,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시절 에로 영화 업계 전반의 분위기나 어떤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 거기 없었으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당장 제가 아까 얘기한 안소영 배우의 에피소드, 뭐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하루 종일 찍다가 결국 하혈을 하고 말았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들과 달리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과장돼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가령 어떤 아무리 잘 나가는 그래 봐야 에로 영화를 찍는 여배우가 갑자기 제작자한테 달려들어서 죽탱이를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딱히 리얼하지도 않고 딱히 재미도 없습니다. 과연 정희란이라는 캐릭터가 남자를 주먹으로 패고 죽방을 날리고 이래야 강렬한 캐릭터일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또 새로 쓴 각본을 심의해서 통과받기 위해서 벌이는 제작자 직원들의 사투,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부인, 그래서 에마 부인이었다가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야 에마 부인이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자를 바꿔서 대마를 사랑하는 부인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뤄진 뭐 여배우들이 어디를 가서 접대를 한다거나 그 접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교 파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이긴 한데 리얼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 정권이라고 해도 이거는 사실 한국 영화 배경에서 잘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했습니다. 예, 너무 과했고 너무 과한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리얼하지도 않고 재미가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대극으로서 좋은 시나리오는요, 리얼하면서 재밌어야 돼요. 근데 리얼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갑자기 남자 배우 그 공사 친다고 하죠. 그 성기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올려서 붙이는 그걸 하다가 갑자기 둘이 눈이 맞는 장면이라든지, 하나 쓸데없는 얘기죠. 영화 필름도 구경한 적이 없던 신인 여배, 생짜 신인 초짜 여배우가 갑자기 감독을 이렇게 감독님 일로 와보세요 이러더니만, 우리 대놓고 벗길 수가 없으면 물에 젖게 하는 건 어때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초현실적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얼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장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안길강이 연기한 폴고,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업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인데 갑자기 무명 여배우가 자기 옷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걸 보고 거기서 오히려 이 사람이 영감을 받는다거나 하는 장면들은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으로서의 노출을 지지하는 내용인 거야? 아니면 이 생짜 신인 여배우가 패션에도 천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때 그 시절에 패션이 그만큼 근본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초반에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기깔나게 재밌거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니면 리얼하면서 재밌으면 더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 리얼리스틱한 면을 좀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재밌거나 캐릭터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배경이 됐던 에마 부인에 대한 어떤 존중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디가 혹은 오마주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럴 거면 왜 제목이 에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이혜영 감독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드리프트. 네. 앞부분에서는 되게 가볍게 헤헤거리면서 자기 일 외에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굴었던 주인공들이 갑자기 엄혹한 시대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투사가 되거나, 혹은 연대에서 같이 투쟁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거나, 여성 해방 운동가로 변모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가볍던 분위기는 갑자기 중반으로 가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기나이트 분위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위대한 감독이다 이런 칭호를 받는 거겠지만, 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오해를 하시고 어떤 댓글을 달지가 벌써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갑자기 시대에 투쟁하는 투쟁가가 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념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성끼리 서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 제가 에마를 지적하는 건 그 이념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잘 못 살려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상 역사극이 아니라 시대극이고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해서 그 시대에 할 수 있고 가능한 일들로 주인공들의 액션을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시대의 리얼함이 살아나는 건데, 갑자기 이 영화는 막판에 에마 부인이 옷을 벗어 던지듯이 그 리얼함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처음부터 리얼함은 없었죠. 없는 걸 벗어 던지는 걸 뭐라 그러지? 환상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수박 위에 그냥 생크림을 뚝 올려놓는 거예요. 이혜영 감독은 언제나 이 경계를 너무 쉽게 넘어버려서 이 관객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도 막판에 가면 갑자기 초능력 배틀물로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독전도 갑자기 막판에는 반전 스릴러로 바뀌어버리고요. 유령도 갑자기 막판에 가게 되면 갑자기 델마 루이스가 돼버립니다. 이런 이혜영 감독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이 시리즈의 막판에서도 망령처럼 되살아납니다. 상징이란 건 이야기 속에서 제대로 존재할 때 상징이 되는 거죠. 두 여성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한 여성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줬지만 다른 여성에게는 또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었던 말이라는 존재를 이 두 여성이 함께 타고 달려가는 장면, 이게 상징성은 있어요. 하지만 당시 1980년대의 자동차 도로를 이 두 명의 여성이 말을 타고 질주하는 장면에 오게 되면 초현실의 범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어떤 판타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작가가 영화 속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는 그냥 함께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에마는 결과적으로 좀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한국 영화사에서 원작이 갖고 있던 의미를 살리는 데에도 실패했고 재미있는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여성의 연대와 해방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감독은 저 진짜 싫어하겠네요. 근데 뭐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저는 의도는 좋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의도만 좋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의도를 제외한 모든 게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의도까지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를 열어주게 되는 셈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작품을 도저히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이한희 배우의 연기 정도는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기나이트급의 어떤 정말 좋은 시대극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프로파간다를 작품 속에서 살려내지도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운은 아주 좋은데 계속 실수를 하는구나.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